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지난주는 장성택 실각에 잇따라 나온 처형 뉴스가 폭풍처럼 몰아친 한 주였습니다. 세간의 화제는 단연 장성택의 처형에 관련해서 김정은의 잔인함이었는데요. 21세기 지구상 유일한 1인 전제 정치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어떻든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장성택의 처형은 김정은 유일 체계가 공고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허약해진 것일까요? 12월 1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북한이 변화하는 권력지형, 도대체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경민대 강민도 교수와 연결합니다. 철도 파업이 8일째입니다. 노사 모두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철도 파업 무엇이 문제인지 윤영진 계명대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2만 명 의사들이 모여서 영리병원과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3부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한균 회장을 연결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오늘부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먼저 밤사이에 들어온 국제 뉴스를 듣고 6시 30분에 뉴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들어온 직구촌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영면에 들었죠? 지난 5일 폐질환 악화로 타계한 만델라의 장례식이 15일 고인의 고향 쿠누에서 치러졌습니다. 유족과 해외 조문객 등 4천여 명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또 만델라와 함께 차별 철폐에 헌신했던 데스먼드 투투 남아공 성공회 명예대주교 등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단상에는 95년 생애를 상징하는 95개의 대형 초가 켜졌고요. 그 아래 남아공 국기로 쌓인 관이 놓였는데요. 입관식은 만델라가 속했던 템부족의 전통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관을 동물 가죽으로 덮어서 해가 중천에 자리 잡았을 때 아프리카 대지에 놓이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거인은 아프리카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갔습니다. 이 중국이 쏘아올린 달 탐사 위성이 무사히 달 탐사 차량 옥토끼라고 합니까? 이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중국의 달 탐사 위성 이제 중국어로는 달에 사는 선녀라는 뜻이라는데요. 창어 3호가 14일 오후에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서 세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어 3호는 어제 이제 달 탐사 차량인 옥토끼호를 달 표면에 내려놓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이 옥토끼호는 이제 중국어로는 위투라고 읽히는데 태양 에너지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착된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달의 지형과 지질 구조를 탐사하고 각종 사진과 관측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기본 임무를 마친 뒤에도 회수되지 않고 달에 남아서 2020년까지 이제 달에 남아서 자신의 임무를 다한 다음에 폐기된다고 하는데 이 차량의 모든 부품이 중국산이라고 신화사가 전했습니다. 독일 소식을 좀 들어보죠. 지난 9월 총선을 치르고 나서 메르켈 3기가 출범하는데 마가렛 대처 이후로 유럽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기민당 기사당과 그동안 대연정 합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중도 좌파 3인당이 14일에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르켈 총리는 이제 하원 총리 투표를 거치면 곧 좌우 대연정 정부를 출범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3선이고 3선을 마치면 총 12년 임기로 유럽에서 최장수 총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향후 4년 동안 유로존의 구제 금융과 유로 채권 발행 등 유럽연합의 산적한 금융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메르켈 정부는 연정 협상에서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을 제외하면은 3인당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안이 타결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당 8.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만 2천 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가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예, 이 독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태국에는 반정부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위대가 군수내부를 만나긴 했는데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태국 반정부 시위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목되온 군부가 시위대를 만나긴 했지만 지지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군 최고 사령관인 타나사 악바티 마프라콘 장군이 14일 6회 공군 참모총장을 대동하고 지금 시위를 이끌고 있는 스텝트왁스반 전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시위대는 이 자리에서 잉락 친나완 총리 정권의 퇴진과 그 이후 전국 운영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자리를 성사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예. 장군에게 당신이 결심한다면 국민적 영웅이 되고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나사악은 오히려 의회를 해산하고 2월 조기 총선을 치르자는 잉락 총리의 제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오히려 시위대가 이후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미 농국의 악동인 데니스 로드먼이 장승택 채용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방문한다는데 중국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판매 중이라면서요?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 여행사가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이 내년 1월 8일인데요. 이날 북한에서 미국과 북한의 농구 경기가 열리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6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여행하는 상품인데 가격이 약 6,500유로, 한화로 94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경기 자체는 미 프로농구 NBA 스타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서 마련한 것입니다. NBA 은퇴 선수가 주축이 된 미국 농구팀하고요. 북한 농구팀이 친선 경기를 벌이는 형태인데 로드먼은 이 경기에 앞서서 원래 오는 19일에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농구팀 훈련을 지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먼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로드먼은 이와 관련해서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 농구팀을 훈련하기 위해 갈 것이다. 사람들은 미국인이 북한의 문을 열기를 희망하고 손을 잡는 것을 볼 때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서 예정대로 방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장승택 실각과 채용이 핫 이슈였던 일주일이었습니다. 9일 실각이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후 북한의 권력 지형 변화에 관한 뉴스가 숨가쁘게 쏟아졌습니다. 예, 불과 나흘 뒤인 12일엔 장승택을 특별군사재판으로 즉각 사형에 처했다고 북한 중앙통신이 보도함으로써 2인자 숙청을 확인했습니다. 장승택 실각은 단순히 북한의 유일체계 확립이나 강경파의 득세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동북아 질서 변화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이 이 사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길을 듣겠습니다. 강명도 경민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승택을 12일 특별군사재판으로 처형했다고 13일 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처형이 됐는데 아주 이례적인 처형입니다. 우선 장승택의 처형을 두고 대부분 언론이 유일체계 확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강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 거기에 다른 의견은 없고요. 예. 그러나 지금 장성택을 이렇게 급히 처형한 것은 김정은이가 자기의 그 지도 체제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위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처형했다고 보거든요. 예, 위협이 됐다고. 예. 그렇죠. 장성택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이제 경계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고모인 김정희가 죽게 되면 장성택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장성택이 그 세력이 확대되면 자기의 지위까지도 위태롭다는 걸 알고 먼저 쿠데타를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협이 됐다면 그만큼 아직까지 그 김정은의
그 체계가 확립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아직도 불안정하죠. 이번에 예. 판결문에서 나타났듯이 김정은이는 자기 지위나 자기 체제나 또 국가 경제 실패나 이런 걸 모두 시인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에 김정일 정권에서 장성택이 두 번이나 해임되거나 혁명화 처벌을 받았을 때는 조용히 진행되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숙청을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장성택이가 제 권력이 실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성택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또 여론몰이를 하지 않으면 장성택이를 숙청한 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성택이는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예. 고모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도의적 책임 또 표준화라는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성택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정당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통해서 장성택이를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었죠. 예. 이번에 중앙통신 보도 전문을 보면 장성택 일당이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쿠데타 미수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건 명분이고 군부 강경파가 당 중심의 장성택 세력을 쳐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 행태를 군부 강경 세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북한에는. 예. 군부 강경파를 대변한다는 사람이 최령이라는 청정지구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군의 강경 세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현재 북한 상황에서. 그러면 장성택이가 원래 자기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그 김정은이를 위협했다는 것이 오히려 그 명분이 그 이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에는 판결문을 다 믿을 수 없거든요. 북한. 예. 그렇지만 장성택이가 세력을 확대시킨 건 맞거든요. 또 실제 북한을 당 컨트롤 타워가 장성택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느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세력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죠.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위에 대한 위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를 두고는 자기가 유도 체제를 확립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장성택이를 먼저 제거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북한 최고 권력 집행기구인 정치국 회의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예, 대신에 이제 김정일이 명령인 모든 것을 대신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일 말기 때부터 이 이용호 숙청권, 이번 이제 김정은이가 권력을 이양받고 나서 이용호 숙청권 그리고 장성택 숙청까지 정치국 회의가 열려서 이 최고 권력 기구로서 작동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이 그만큼 김정은이 이미 김정일이 때처럼 아직까지 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네, 아직도 김정은이가 완전히 정권을 잡았거나 기반을 구축할 그럴 기간이 없었죠, 사실은. 예. 근데 김정은이 정권 잡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또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치국 확대회를 정치국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주안의 전원회의를 연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상 아직 시간적 여유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북한을 이끌어왔던 것은 장성택 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모든 것을 김정은이 뒤에서 조정을 해왔고 최근에 와가지고 그 장성택이와 김정은이 사이가 약간 벌어진 거는 맞아요. 약간 벌어지는 도 됐고 또 이제 삐걱거리는 모양새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 김정은이가 경계를 했다고 봐야죠. 너무 세력이 확대되니까 모든 주위 권력이 자기한테 몰리는 게 아니고 장성택이한테 몰렸기 때문에 이번에 장성택이를 자기 고모가 살아있을 때 치지 않으면 세력이 더 커지면 장성택이를 제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 장성택이를 제거했다고 보거든요. 예, 어떻든 장성택을 제거하고 나서 김정일 1인 체제가 튼튼해지긴 튼튼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오히려 더 약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약화됐다고 보니까? 예. 김정은이로서는. 예. 왜냐하면 지금은 김경희가 버텨주고 있지만은 김경희가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왜? 병이 악화됐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김경희가 사라진 북한, 이거 김정은 저 철딱선이 없는 이제 29살 난 아이가 과연 저 많은 그 당정군 노정 간부들을 이끌고 신세대로 교체할 수가 없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 체제상 지금 많은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다 60 이상 넘은 사람들인데 그 노정들을 이끌고 과연 북한이라는 저 배를 그 항해해 나갈 수 있겠나 하고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불가능하게 보고요. 또 지금은 장성택이라는 그 고모부를 숙청했기 때문에 누가 김정은이에게 추종하고 누가 김정은이를 받들고 일하겠는가 하는 것이 아주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지 모르지만 또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 공포 정치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제2, 제3의 장성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김정은이가 숙청 후에 예를 공개 행사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는 건설 중인 마신령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김정은의 불안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고모부를 숙청했다면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숨고르기를 하기는커녕 그 다음날 지금 병원을 찾고 또 그 다음에는 군 설계요소를 찾고 어제는 또 이제 마신령 스키장을 찾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이 혼란된 정치 상황을 이제 조기 안정시키고 또 이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대내에 입증하는 거라고는 보거든요. 예. 그 반대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안정시키려고 저렇게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김정은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고모부를 죽였으면 어느 정도 다음은 일주일은 아니면 열흘이라도 이 숨고르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안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제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닌다는 것은 욕설적으로 보면 불안하니까 그러거든요,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정의 아들이자 북한 노동당 검열위원장인 이 김국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장의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이 김영남 박봉주 내각 총리, 최용해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이영길 참모장, 장영남 밑에 김경희 비서 이렇게 나열이 됐어요. 우선 이 순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희는 몇 계단 뛰어 올랐죠, 지금. 예, 6번째로 올랐으니까 지난번보다는 많이 뛰어 올랐죠. 지난번보다 많이 뛰어 올랐죠. 그러니까 일간에서는 김경희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김경희가 주도하지 않으면 장성택이를 제거할 수 없어요. 사실 북한 그 시스템을 보면. 예. 저쪽에서는 백두혈통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항상 백두혈통 하는데 마지막 남은 백두혈통이 지금 김경희거든요. 예, 그러면 일각에서 보듯이 이제 장성택 숙청을 군부와 김경희가 함께 주도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군부가 주도했다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에서 장성택이를 밀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장성택이를 밀어내자고 제안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누가 봐야 되냐면 김정은이하고 김경희가 먼저 상의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제기했을 수는 있죠. 이제 김경희에게 지금 장성택이가 저렇게 나오는데 고모가 만약 세력도 악화되고 하는 상황에서 모두 이게 장성택이한테 세력이 몰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거하자 하면 이렇게 김경희에게 제안했을 때 김경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정은과 장성택 사이에서 김정은을 선택했다고 보고 백두혈통을 더 중시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김경희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참한 것이 김원웅이거든요. 국가안전보위부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동원돼서 이 장성택을 쳤다는 것이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이 아닌 이슬주가 지금 등장 안 한 지도 2달이 됐는데 어제 그저께는 이 자료 화면 기록 영화식으로 이슬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내일인 김정일 사망 2주기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내일 만에 하나라도 이슬주가 등장하지 않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슬주라는 사람은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큰 위치는 아니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게 이슬주인데 어쨌든 포스트레이드로 지금 처음부터 김정은이하고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대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이슬주가 등장하든 안 하든 저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봐요. 이슬주가 만약에 등장 안 하면
포스트레이디 자리에서 말하자면 용부인 자리에서 물러났을 거고 이 손으로 후퇴하고 저는 죽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뭐 장성택이하고 연문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그 김정은이가 포스트레이디를 선택해야 되겠죠. 아마 내일 오늘이나 내일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 그때는 이설주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문제는 중국의 반응인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장성택은 북한 내에서 최고가는 중국 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중국 쪽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일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 쪽의 태도를 보면 뭐 그건 북한의 내부 문제지 자기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북중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북한 고위층이 가서 중국에 가서 이제 대표단을 보낼 거다 했는데 외교부 이광남 국장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했겠죠. 북한 측에서. 그리고 북한은 중국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지 않으면 자기네가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하루빨리 복구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장성택 괴상의 지하 자원을 팔아먹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을 자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이 장성택 신복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소환하지 않고 중국에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바로 중국과의 북중 관계를 북한이 중국을 그래도 자기 그 혈맹으로 보고 지재룡이까지 이제 뭐 소환하고 그가 지재룡이까지 숙청을 했을 때 그 파급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을 진짜 자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과의 모든 문제가 단절될 수도 있고 중국이 북한을 뭐 버리진 않겠지만 아마 경제적으로 목조르기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재룡을 당분간 두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점차적으로는 뭐 숙청하겠죠. 예, 김정남 같은 경우는 장성택 쿠데타에 연관되었다. 이제 이런 설이 계속 언론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3국 망명설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쿠데타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뭐 장성남이를 지지하는 세력은 단 한 명도 김정남이를 지지하는 세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장성택이가 키운 종이 있으니까 김경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까지 돌봐준 거는 맞지만 김정남이를 김정은이를 몰아내고 거기에 앉히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렇군요. 장성택이가 김정남에게 돈을 보내주고 계속 돌봐주는 것은 그 김정은이가 달가워하진 않았죠. 예, 끝으로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핵실험과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부정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북중 관계도 악화될 거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면서 더 악화된다면 그 화살이 바로 김정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극단적 행동은 안 할 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 공포 정치가 끝나가고 북중 관계가 꼬이고 북미 관계가 꼬인다면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민대 강명도 교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출발사 아침 1부였습니다. 잠시 후에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출발 사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예, 주요 뉴스 살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예,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김정은 관련 내용이 많네요. 예. 북한 김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공개활동 과시. 그 다음은 고모부 처형 후 웃으며 나타난 김정은. 웃고 있지만 칼날 위에 김정은 수령. 김경희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 김경희 건재, 당 비서직 유지, 그리고 낙인 찍기 덫에 걸린 공공의료개혁. 예. 이런 순이네요. 이 김정은에 대해서 표현이 다 조금씩 다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이번 그 북한 이 권력지형 변화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 이후 네 번째인데요. 이 장성택 전 그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한 정세 변화, 그걸 논의하는 그런 그 외교안보 장관회의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세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 예.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하네요. 예, 김장수 실장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예,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개념 계획도 예, 이번에 손질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개념계획 5029를 비롯한 여러 비상시나리오 보완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개념계획 5029는 핵이나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 사용 징후라든가 주민 무장폭동 발생 같은 이 북한의 급변 사태, 그것에 대비한 일종의 대응 지침입니다. 예. 예,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내부에서 약 반발 기류도 좀 없잖아 있고, 또 아무래도 이 김정은의 군부 장악력이 약화될 경우에 쿠데타 같은 그런 내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방침을 이제 조금 수정해서 보완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 군은 그 경계태세 강화를 한 상태고 청와대도 아시다시피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그 북한의 그 우리 민족끼리 이런 네. 곳에서 또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이 대응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강력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혁명적 조치에 대해서 공포 정치니 체제 불안정이니 하고 떠들다 못해서 권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이니 남북 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느니 이런 그 소리를 하고 있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특대형의 정치적 도발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철출을 내리겠다. 이렇게 또 위협까지 하고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예. 우리 쪽에 대처하는 것이 조금 그 본인들에게도 좀 약간 위협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만큼 위기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제 그 지하철 사고가 나서 이 손명사고, 목숨까지 잃는 일이 생겼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철도 파비 장기화 국민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잘한 사고가 지금 13건 정도 그동안 이 지하철 관련해서 발생해서 국민들이 조금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9시 2분께 이 김모 씨가 서울 지하철 4호선 그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에 문이 닫혀서 끼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다가 공사 중이던 승강장 스크린도어 벽면에
상체를 부딪혔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한 거고요. 해당 열차에 그 대체 인력이 투입이 돼 있었다 그럽니다. 한국교통대 철도대학 1학년 학생이 출입문 개표 조작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동승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 경위는 아직 지금 밝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코레일이 그 철도대학 재학생 그 238명 대체 인력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에 앞서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잘한 사고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사고네요. 네, 오늘부터 수도권 열차를 감축 운행한다면서요? 네, 이 수도권 열차는 그래도 그동안 감축 운행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왔는데요. 오늘부터 수도권 전철 일단 그 운행 횟수를 좀 줄이는 그런 그 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 8.4% 정도 이렇게 줄인다 그러고요. 주로 뭐 낮 시간대에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KTX 열차도 내일부터 하루 24회, 그러니까 12% 정도 감축 운행을 이제 할 계획이고요. 그 반면에 지금 평시 대비 30% 운송률을 보이고 있는 화물열차 경우에 이 시멘트를 비롯한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오늘부터 10개 열차 정도 증편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시멘트 공장 일부가 뭐 쓴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그렇죠. 예, 어떻든 노사 양식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모양이 되어 있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서 8일째입니다. 처음 수스발 KTX 운영 자회사 법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파업은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1만 2천 명 노조원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모여서 총파업 투쟁을 기대하면서 장기화 국민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레일도 물러서지 않았죠. 최인혜 사장은 어제 외부인 개입으로 철도 파업이 변질되고 있다면서 파업 철회가 없으면 더 이상 어떤 양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평행하게 달리는 철로처럼 노사 양측의 주장에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윤영진 김행대 행정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정부 첫 공개부의 파업인데 이 파업 원인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파업 원인이라고 하면은 보니까 노조 측에서 5가지 그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사측에서는 그 중에 하나 정도밖에 사측에서는 들을 수 있는 게 없다. 나머지는 들어주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민영화와 또 이 자회사 만드는 그런 공기업 경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아마 이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레일 측은 파업 자체를 정치적인 파업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치적 파업의 의미가 아마 의제와 관련해서 공기업 경영의 그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방금 그 사장님 이 제3자 개입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코레일은 수스발 KTX 운영 이 자회사, 이건 그 사무실을 본사 안에 두고 대표사도 코레일 상임이사 중에 한 사람을 임명을 하고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 만약에 민영화가 되면 자신이 철로에 들어눕겠다. 이 사장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왜 오해가 가시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 자회사 설립하는 그 안을 보면은 그거는 지금 민영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자회사 자체는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고요. 나머지 59%도 공공자금에서만 그 조달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을 알고 있고, 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전부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민영화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민영화의 수순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상당한 어떤 징후들이 나타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코레일 최연애 사장이 하는 얘기로는 지금 코레일 적자가 누적되어서 파산하도록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현재 부채가 17조 원인데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 혈세로 적자를 메꾸든지 아니면 민영화로 생산성을 높여서 적자를 벗어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레일이 말한 대로 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이 적자를 붓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 자회사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자회사 만드는 거는 지금 수서발, 이 부산행하고 목포행 그 KTX 노선만 지금 자회사로 지금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코레일 경영에서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코레일의 지금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건설을 할 때, 그때 많은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로 나누어서 이 건설부채는 지금 철도시설공단 쪽에 넘기고 운영부채는 이 코레일이 그걸 떠안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은 코레일이 건설부채도 선로 사용료 명목으로 해서 지금 그 상환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코레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건설부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애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철도 건설 같은 경우에 이 정부가 상당한 정도 부담을 해주고 부채를 탕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그 탕감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채에 대한 것이 전적으로 코레일 경영 탓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이 몇 년 사이에 용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몇 가지 그런 경영상에 좀 잘못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KTX를 지금 분할을 해서 꼭 경영해야만 그럼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든 이번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가 뭐 적자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자회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현재 파업 참가율이 38.7%인데 직위 해제 노조원이 7,929명. 이분들은 그 법률적으로는 인사 대기 상태인데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보수적인 측면이라든지 많은 불이익이 있겠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코레일과 정부가 민영화할 계획이 계속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조가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원래 이 수서발 이 KTX 그 회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이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서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번 국토부에서 문건이 유출된 그것이 보도된 걸 보면 앞으로 비수익 노선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기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좀 이 경쟁 구도로 꼭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 뭐 이런 것 등등이 국민들 또한 절반 이상이 지금 민영화 수순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론조사도 봤는데 그런 그 완전한 정부는 좀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완전한 그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토부 주장은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민영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노조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이 철도 산업 발전에 심각한 재해가 된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양쪽 그 주장에 어디가 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 경쟁체제 도입이 철도 산업 발전에 심각한 저해가 된다는 생각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어떤 변화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KTX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과연 경쟁 시스템을 갖추는 의미를 갖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KTX 지금 자회사가 보면은 이 현재 모든 이 내용들 대부분 코레일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철도 차량 같은 경우도 이 코레일에서 유상으로 임대하는 뭐 이런 식이고 나머지 차량 정비나 시설 유지 보수나 관제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코레일에 위탁해서 하는 이런 식이고 또 하나는 이 KTX 수소발 KTX 자회사를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뭐 운임이 좀 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쪽에 선택해서 가는 소위 자율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서울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경기도 동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코레일 쪽에 그 요금이 싸더라도 서울역으로 안 가고 아마 이 수소발 그쪽 KTX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순수한 경쟁 시스템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게. 예,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이 분할을 하는 것만이 이 경영 효율을 올리는 그런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든 이번 파업으로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가 50%에서 60%대의 운행률, 그리고 화물 열차는 30%의 운행률로 뚝 떨어졌는데 지금 피해를 입는 층은 서민층 그리고 산업계입니다. 지금 근데 노조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리고 필수 유지를 준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지금 뭐 파업 자체는 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고 또 저도 뭐 오늘 지금 철도를 이용해야 됩니다만은 예. 많은 그 국민들이 지금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철도 파업이 빨리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그 실마리가 잘 보이질 않아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예, 1980년대 초에 영국에서 광산노조가 파업을 벌였을 때 마거릿 대치 여사가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번 겨울만 추위를 참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번에 코레일 그 최인혜 사장이 이 대치 여사를 좀 흉내내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노사 간의 접점 찾기가 참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파업은 노사 간 문제로 파업을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예. 일종의 이제 민영화라든지 자회사 분할하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데는 노사 그런 타협 그런 차원이 아니고 노사정 심지어는 국회까지 같이 참여하는 예. 그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나 아마 그런 식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조금 더 그 이해관계 관점이 아닌 국민 경제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적 차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한 그런 식의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제가 짧게 의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선 기간에 철도 민영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이 철도 부분에 있어서 민영화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민영화 없다고 하면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뭐 노조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약간의 불신을 갖는 거는 이 공기업 어떤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전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불쑥 이렇게 민영화를 하다가 자회사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사안이 아마 국민들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그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소통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국민들을 설득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출발사 지금 2부였습니다. 예,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